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인의 기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인의 기대가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되면 그 기대한 내용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대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죠.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한 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대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의도했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로 유래하게 된 그 그리스 신화 얘기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인데요. 잠시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결국은 리더 입장에서 보면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해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써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원 입장에서 보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효능감 자체가 향상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리더의 기대를 충족시키게 되고 긍정적인 기대가 역시 잘 맞는구나 라는 그 리더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반대로 이 골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골렘 효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의도했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 친구는 일 잘 못해. 원래 저 친구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가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부정적 기대는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원 입장에서 보면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효능감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노력하고 낮은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역시 그게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부정적 기대. 내가 저 친구한테 별로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 기대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리더의 부정적인 기대가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심리학에서 이러한 피그말리온 효과나 골렘 효과처럼 그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하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 결과는 스스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것들이 다 동일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피그말리온 효과나 골렘 효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 기대는 역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노력을 증진하고 수행이 향상되고 기대에 대한 확신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기대가 또 형성되게 되겠죠. 반대로 부정적 기대를 하면 자기 효능감이 상실되고 노력은 감소하게 되고 수행이 하락하고 기대에 대한 확신 역시 그게 부정적 기대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의 기대가 미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작업동기 이론 파트 1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동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자, 이 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뜻밖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컴플렉스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었던 신화 속 컴플렉스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5번째 신화 속의 컴플렉스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그동안 4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콤플렉스였다면 오늘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긍정적인 예측이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뭔가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효과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비너스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보티첼리 15세기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르네상스기에 중세 천년을 지났기 때문에 회화에 있어서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직접 그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보티첼리에 오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직접적인 그림의 주제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보티첼리의 르네상스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비너스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스식으로 말하자면 아프로디테지요. 본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은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의 생식기의 피가 바다에 떨어졌고 그 거품 속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가 바닷속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소아시아 남쪽에 또 팔레스틴 서쪽에 있죠. 여기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커다란 섬인데요. 자, 이 섬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도착하게 되고, 자, 이 섬의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는 어떤 신입니까? 성의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성욕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문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섬이요. 이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죠. 그는 이 음란한 섬의 여인들에게 실망을 해서 그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거나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대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키프로스 섬의 그 음란한 여인들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로망을 담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통해서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는 상아를 사용해가지고 멋진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는지 그는 그만 그 조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아 조각상에 갈라테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자, 피그말리온은요, 틈만 나면 정신을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상아 여인을 바라보고 때로는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혹시 사람처럼 피부가 움직일까봐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까 싶어서 온갖 장신구를 만들어주고 걸어주기도 하고 또 옷도 만들어 입혀보기도 하고 자, 그녀에게 어울리는 비단 소파에 앉혀보기도 하고 꼭 그는
살아있는 자신의 여인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진심으로 갈라테이아와 사랑에 빠진 것이죠. 자, 키프로스 섬에는요, 해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 비너스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아프로디테가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그말리온은요, 이 축제에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갑니다. 신이여, 원컨대 나에게 조각품인 상하 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나에게 주십시오. 키프로스 섬의 음란한 여인들이 아닌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상하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갈라테이아를 주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갈라테이아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갈라테이아 조각상이 자신의 아내로 변하게 달라고 그렇게 내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달라고 하면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살짝 돌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 아프로디테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하늘로 3번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관처럼 갈라테이아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라테이아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더니 점차 머리부터 진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장제원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갈라테이아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자, 이 상체 부분을 보면 피기가 살짝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피가 돌고 따뜻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리 쪽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기는 조각상 같은 색깔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은 다리가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점차 인간으로 이 갈라테이아 조각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그말리온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도요, 이런 유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주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달리면 우주가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이론들이, 수많은 책들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에 전심전력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은 또 사실이겠지요. 자, 그런데 시중의 서점에 보면 그러한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없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피그말리온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남보다 훨씬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요, 우리가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를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적용된 피그말리온 효과를 로젠탈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과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오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관계 속에 일어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효과를 따로 로젠탈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젠탈 효과는요,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학교에서 한 반에 실험을 한 거기에서 나온 효과가 바로 로젠탈 효과인데요. 자, 이분이 자신의 학교에서 한 학급을 선정해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합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한 학급 전체 학생의 지능지수를 검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지능지수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20%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학급의 전체 학생들의 지능지수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 속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20%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요, 새 학기가 시작할 때 그 20%의 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랜덤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20%의 명단을 담임교사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언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교사가 그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면요, 아, 이 아이는 뭔가 가능성이 있고 지능지수가 매우 높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본능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게 되고요, 부정적인 자극은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자꾸 20%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8개월 후에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재검사해 보니까 20%의 학생들의 지능지수와 성적이 원래 조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 그리고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면 훨씬 상대방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게 삶을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너무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사람은 굉장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는 뭔가 우리에게 신비적인 능력을 줘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기만 하면,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렇듯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가치관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주고 긍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그런 이론으로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죠. 흔히 이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는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심리학에서는 많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작업동기 이론 2를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에 그 피그말리온의 유래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사람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대에 아주 혼탁한 그런 어떤 여인들과는 다른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을, 나는 그런 여인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비니까 그 조각상이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작업동기 이런 두 번째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드시의 내적 동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 이론. 이 드시라는 그 심리학자의 내적 동기 이론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이러한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론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적 동기라는 그 내적 동기를 통해서 유발되어지는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동기를 통해서 유발되어지는 행동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적 동기 유발 행동은 바로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입니다. 즉, 그 하고 있는 그 활동 그 자체를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정말 그게 좋기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게 좋아서. 예를 들면 공부가 좋아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정말 공부에 대한 그 내적 동기가 그만큼 높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바로 내적 동기입니다. 근데 외적 동기라는 건 뭐예요? 보상의 획득이나 처벌의 회피, 보상을 얻게 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바로 외적 동기 유발 행동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동기를 유발시키는 행동이 돼요. 다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진 거는 정말 내적 동기가 더 좋은 거냐, 외적 동기가 더 좋은 거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근데 뭐 꼭 뭐가 좋다, 어떤 동기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시의 내적 동기 이론에 외적 동기의 한계를 통해서 일단 내적 동기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 동기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선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게 되면 행동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습 원리에서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죠? 외부 보상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 즉, 뭔가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측면을 자꾸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 보상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그 동기를 지속시키려면 자꾸 보상을 계속 줘야죠. 그죠? 계속 보상이 제공되어야만 그 동기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결국 외부 보상의 중단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죠. 그리고 보상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준의 보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그 외부 보상 효과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처음에 맛본 그 크기보다는 더 강한 크기로 보상이 주어져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 보상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준의 보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 외부 보상은 활동 자체보다 보상에만 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보상에만. 그래서 그 보상 때문에 그걸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수행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받는 조건에만 관심을 보이게 된다. 야, 이번에 저거 하면 또 뭘 우리가 받는 거야? 뭘 준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외부 보상의 사용은 내적 동기를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발적이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에만 그 젖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보상이 없으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적 그 동기의 한계점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적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내적 동기가 유발되려면 이 세 가지 욕구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자결성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 자결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에요. 내적 동기에서 이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자결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고 유능성은 이제 보통 중간 정도로 강하고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건 이제 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려면 자결성과 유능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으켜줘야 되겠죠. 유발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의 유발 욕구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추리하여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움직였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결성 지각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한 겁니다. 그 행동이 목적이었다고 지각을 해야 내적 동기가 증가하겠죠. 뭐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바라고 이걸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상이나 외부 원인 때문이었다고 지각을 하면 내적 동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번에 돈 때문에 한 거니까. 그죠? 돈 받고 한 거라는 그걸로 되게 귀결이 되니까 당연히 내적 동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결성 지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유능성 지각이라는 건 행동 결과로서의 유능성 지각이에요. 자결성을 일단 지각하고 나서 유능성을 또 지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예요. 그게 유능성이잖아요. 그죠? 유능성을 지각하게 되면 내적 동기 증가하고,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다, 무능성을 지각하게 되면 내적 동기는 감소하고 외적 동기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보상은 항상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또 우리가 물음을 가져볼 수가 있죠. 그 외적 보상이라는 게 항상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느냐. 그 보상의 기능이라고 하는 곳에는 통제 기능, 그 다음에 정보적 기능, 그 다음에 비동기 기능이 있어요. 통제 기능은 뭐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지각을 증가시키죠. 외부 보상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결국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결감이 감소되죠. 자결성,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고 역시 내적 동기가 떨어지고 외적 동기가 증가합니다. 왜? 보상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능성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일 수 있다. 외부 보상이, 그죠? 외부 보상이 그렇다는 거죠. 외부 보상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 보상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능성 지각이 증가하게 되고 역시 내적 동기도 증가하고 또는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보상의 기능으로 보면 통제 기능은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지만 정보적 기능은 내적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기 기능, 정보적 기능이 없는 외부 보상은 개인의 유능성 지각을 저해한다.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능성 지각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내적 동기는 떨어지게 되고 외적 동기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상, 외부 보상이라는 게 항상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정보적 기능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적 동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의 성향을 보면 자율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통제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는 그런 성향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거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자율성을 원치 않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보상이 주어지겠지.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자. 괜히 내가 뭐 하겠다라고 했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부담을 본인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지향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율성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 내적 동기 이론의 시사점에서 우선 이론에 대한 평가, 드시의 내적 동기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 연구들을 통해서 타당성은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내적 동기가 유발되는 조건보다는 저해되는 조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입증하고 있으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조직에서는 항상 어떤 업무 수행,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데 그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적 동기나 보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관계 욕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내적 동기의 결정 욕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자결성, 그죠? 유능성, 관계성. 근데 이 관계성 욕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집합주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일만 뭐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창의성과 내적 동기의 관련성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 특히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적 동기가 꽤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자체를 즐겁게 스스로가 재미있게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그죠? 뭘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내적 동기 이론의 조직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이 참여적 의사결정 그리고 권한이임 등을 통한 자율성 지각이 내적 동기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내 보상이 통제적 기능이 아닌 정보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보상이 내적 동기를 무조건 다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정보적 기능에서는 유능성 지각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내적 동기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보적 기능을 갖도록, 즉 내가 확실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칭찬과 인정, 그리고 업무 자체의 의미 부여 등을 통해 유능성 지각을 자꾸 증가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내적 동기의 증가는 곧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의 성향, 자율지향성이냐 통제지향성에 따른 차별적 동기부여 방안이 요구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팀장이다라고 한다면 팀원들이 모두 다 무조건 자율지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모두 다 통제지향 성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개인별로 다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지향의 좀 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자기 스스로 뭔가 찾아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업무를 주는 것이 좋고, 통제지향성 있는 사람한테는 알아서 해라는 말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라는 걸 명확하게 과제를 줘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동기부여 방안도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거고, 이 목표 설정 이론 또한 아주 이 경영학이나 우리 많은 그 조직에서도 이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성과가 그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취 의도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전반적인 체계를 보면 그 목표라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목표의 구체성, 그 다음에 목표가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목표의 난이도,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 상황적 요인들이라는 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선 그 목표라는 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느냐, 또 목표를 또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를 또 잘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기본적인 목표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뭔가 대학에 와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목표 없이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 보내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죠? 분명하게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이번에 4학년 마치고 나면 어느 분야로 진출해서 어떤 직업 분야로 내가 내 진로를 갖게 될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뭐 졸업해서 되는 대로 뭐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뭐가 되고자 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또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나중에 결과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기능은 어텐션 해야 될, 주의를 해야 할 대상과 활동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 그리고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거나 노력을 동원하게 한다. 그 목표가 있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 힘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지속적 노력과 행동을 유지시키는, 그죠? 그 목표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지치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행동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목표 달성 전략들의 개발을 동기화시킨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전략에 따라서 내가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동기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관련 변수들의 앞에서도 우리가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목표의 특성, 가장 기본적으로 난이도, 구체성.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일수록 성과가 높아지고요.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성과가 높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목표여야겠죠.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의 종류를 보면 지시된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참여적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자기결정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뭐 수행자의 수용이 중요하다. 그 팀장이 야 이번에 우리 팀의 목표는 거기에는 이제 참여적인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겠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팀장이 독자적으로 만든 목표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번 올해는 다 같이 이 부분은 다 달성해야 돼. 그리고 누구누구는 어때? 누구누구는 뭘 목표로 하고 누구누구 팀원들마다 자기 팀장이 또 목표를 부여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지시된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수행하는 사람의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참여적 목표라는 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함께 설정했기 때문에 수용성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설정 목표라는 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목표의 종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그 상황 요인들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 요인에는 피드백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성과가 높아진다. 보상 조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지 또 성과가 좋아지고요. 직무 복잡성, 단순한 직무일수록 목표 설정 효과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단순한 직무일수록. 그 다음에 능력과 성과 간의 목표 수준이 조절 변인 효과가 있다. 조절 변인 효과라는 것은 그 능력과 성과 간의 목표 수준이라는 것이 그죠? 조절 변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높은 사람은 목표 수준을 좀 높게 해주거나 능력이 낮으면 목표 수준을 좀 낮게 해주는 그 목표 수준에 따라서 성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이 있겠죠. 경쟁 상황은 목표 수용이 높아지고 자기 목표 욕구 중대 및 성과가 높은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쟁 상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실은. 경쟁자가 없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목표를 수용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 목표 욕구 중대가 일어나고 성과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 관련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또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목표 설정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중간고사 그 8주차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본 대신에 대체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과제 수행을 하나 더 하고요. 기말고사의 이제 전 범위가 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됩니다. 조금 양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제가 나중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우리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 뭐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간다는 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